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고을에 고첨지라는 천석군 부자가 살았습니다. 고첨지는 성질이 불같이 포악하고 재물에는 눈이 멀어 있는 수전노였답니다. 그야말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구두쇠였지요. 고첨지의 본명은 고상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장사 수완을 보였던 그는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작은 전당포를 열어 큰 돈을 벌었답니다. 그의 아버지 고판서는 청렴한 선비였지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고첨지가 17살 때 돌아가셨지요. 상덕아, 내가 이제 집안의 가장이다. 형제들을 잘 돌보거라.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고첨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고첨지의 마음속에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지요. 21살이 되던 해, 고첨지는 우연히 만난 점쟁이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네는 큰 부자가 될 상이로구먼. 허나 그 재물로 인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게나. 하지만 젊은 고첨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말에만 귀가 솔깃했지요. 그 후로 고첨지는 더욱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당포 사업으로 번 돈으로 논밭을 사들이고 고리대금업까지 시작했지요. 불과 10년 만에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저 고첨지란 놈!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놈이야! 그러게 말일세. 이자 못 갚으면 집이고 논이고 다 빼앗아 가지 않나? 고을 사람들의 원망이 커져갔지만 고첨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30이 넘어서야 고첨지는 혼인을 했습니다. 부인 김씨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마음씨가 곱고 자애로운 여인이었답니다. 하지만 고첨지는 혼인 후에도 여전히 인색하고 포악했지요. 여보, 오늘 거린이 와서 밥 한 술 달라기에 남은 찬밥을 주었더니 머리가 땅에 닿을 듯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뭐라고?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쌀을 그런 놈들에게 퍼줬단 말이오? 하지만 여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도 됐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시오. 김씨 부인은 남편의 성질을 알기에 더는 말을 잊지 못했답니다. 그저 속으로만 한숨을 삼킬 뿐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고첨지는 40이 넘었고 재산은 천석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어 늘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아이고, 저 고첨지 영감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구먼. 그러게 말일세. 땅값은 올려대지 초장료는 깎지 않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몰라. 고을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관가의 민원도 수없이 올렸지만 고첨지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첨지는 산삼이다, 우왕이다 하며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구해다가 사또에게 바쳤기 때문이지요. 덕분에 사또와 한통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고첨지가 품에서 은자로 쌓인 보따리를 꺼내며 사또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사또는 의자에 편안히 기대어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요. 사또 나으리, 이번에는 100년 묵은 산삼을 구해왔습니다요. 저 깊은 황정산 중턱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구한 것이라 효험이 더욱 뛰어날 것이옵니다. 고첨지가 조심스레 은자를 풀어 산삼을 내보이자 사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어허, 이것이 정말 100년 묵은 산삼이란 말이오? 사람 형상을 그대로 닮았구려. 이런 귀한 것을 어찌 구했소?
사또가 탐욕이 가득한 눈빛으로 산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허허, 고첨지 영감은 참으로 충심이 깊구려. 내 관하에 있던 이래로 이토록 귀한 선물은 처음 받아본다오. 고첨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정도면 다음 한 달은 편히 장사할 수 있겠구먼 하고 계산하고 있었지요. 과찬이십니다, 나리. 나으리께서 이 고을을 잘 다스려 주시니 저희 같은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으리의 은덕이 아니라면 소인이 어찌 이만큼 살았겠습니까? 고첨지가 허리를 굽혀 과장되게 절을 하자 사또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대의 충성심이 가상하오. 고을 백성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어제도 그대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다오. 민원이라니요? 어떤 민원입니까? 허허, 걱정 마시게. 그런 건 내 알아서 처리했소. 그대는 그저 장사나 열심히 하시게나. 사또가 눈짓을 하자 나인이 술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산삼을 가지고 왔으니 내 그대와 술 한잔 해야겠소. 아이고, 과부나옵니다. 소인 같은 것이 어찌 나으리와 술잔을 나누겠습니까? 허허, 오늘만은 괜찮소. 그대의 충심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시게. 이렇게 뒤가 든든하니 고첨지의 악행은 더욱 기승을 부렸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집과 논밭을 가차 없이 빼앗았고 소장료도 해마다 올렸지요. 어느 날 한 농부가 고첨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지요. 영감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올해 흉년이라 수확이 시원찮아서 제 딸이 병으로 앓고 있어 약값으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면.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였고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고첨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흉년이든 풍년이든 내가 알바 아니오.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논을 내놓으시오. 내 장부에는 분명히 적혀 있어. 이자까지 합치면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야 하오. 고첨지가 서한을 당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저 하루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먼 조상 때부터 대대로 지켜온 논입니다. 하루건 한 달이건 상관없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대요. 내 돈을 꿔 쓰고 갚지 않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갚겠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시간을. 당장 나가시오.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소. 사또와 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을 터. 함부로 굴다간 곤장 한두 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오. 농부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고첨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부를 덮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매정한 고첨지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부인 앞에서는 조금 누그러졌답니다. 김씨 부인은 늘 조용히 남편을 돌보며 살았지요. 여보, 오늘도 힘드셨겠네요. 제가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고맙소, 부인. 오늘은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별일 있겠소. 그저 돈 빌려준 놈들 독촉이나 하고. 여보, 너무 심하게 다그치지는 마세요. 사람들이 모두 힘든 시절이라. 부인도 아시잖소. 세상은 냉혹한 법이오. 내가 호락호락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살 수 있겠소? 김씨 부인은 한숨만 내쉴 뿐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언젠가 마음을 열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고첨지가 유독 부인 앞에서만 고분고분해지는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첨지가 40이 간 넘었을 때의 일이었지요. 사업이 번창하여 재물이 불어나자 고첨지는 어느 날 첩을 들이기로 결심했답니다. 영감님,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나요? 어느 날 저녁 부인이 물었을 때 고첨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오. 사업상 만날 사람이 있어서 말이오. 그러나 실상은 달랐지요. 고첨지는
인근 마을에서 소문난 미색을 가진 홍이라는 여인을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과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첨지는 그녀에게 반했답니다. 한 달 남짓 고첨지는 부인 몰래 홍 씨를 만나다가 결국 마을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해 그녀를 첩으로 들였습니다. 부인에게는 여전히 사업상 만남이라 둘러댔지요. 여보, 요즘 왜 이리 늦게 들어오시나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도. 걱정 마시오. 장사가 잘 풀리는 중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김 씨 부인은 깊은 의심을 품었지만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좁고 소문은 빠르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어느 날 집사 박서방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김 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서방? 저 마님께서 아셔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나으리께서 홍 씨라는 여인을 첩으로 들이셨다는 소문이. 김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계시다던가. 북쪽 마을 어귀에 새로 지은 기와집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김 씨 부인은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건만 이제는 다른 여인을 품에 안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한편 고첨지는 첩살림을 차리고 한동안 흥청망청 지냈습니다. 홍 씨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욕심도 많았지요. 비단옷에 보석까지 온갖 값비싼 것들을 요구했답니다. 고첨지가 첩인 홍 씨의 집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달빛이 기와지붕을 비추는 밤, 고첨지는 수많은 궁리 끝에 마련한 비단 보따리를 들고 홍 씨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지요. 누구시옵니까? 날새 곽첨지. 문이 열리고 홍 씨가 나타났습니다. 19살의 과부였던 그녀는 이제 고첨지의 첩이 되어 꽃처럼 피어나 있었지요. 은은한 등불 아래 그녀의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고첨지의 팔을 살짝 잡았답니다. 영감님,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약주를 준비했답니다. 홍 씨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 향기는 매화향처럼 은은했지요. 고첨지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이것 좀 보시오. 중국에서 들여온 비단이오. 그대가 입으면 더욱 아름다울 것이오. 어머, 이렇게 좋은 것을. 영감님은 정말 제게 과분하신 분이세요. 홍 씨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비단을 몸에 둘러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지요. 고첨지는 그녀의 모습에 황홀해하며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밤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홍 씨는 교태를 부리며 고첨지의 옷고름을 풀어주었지요. 영감님, 이리 오세요. 오늘 밤은 제가 영감님을 위해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홍 씨의 방은 향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름답게 차려진 침상 위에는 붉은 비단 이불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그녀가 반쯤 누워 고첨지를 기다렸지요. 홍씨 자네 덕에 내가 요새 살맛이 난다네. 고첨지는 홍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고 그 감촉은 마치 천상의 선녀를 안는 것 같았지요. 고첨지의 거친 손길과 달리 홍 씨의 손길은 섬세하고 요염했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얽혔습니다. 고첨지는 홍 씨의 교성에 취해 정신을 잃을 듯했습니다. 본처인 김 씨 부인과는 느낄 수 없었던 쾌락이었지요. 영감님, 저를 안으실 때면 모든 걱정을 잊으세요. 그저 저만 생각하시고. 홍 씨의 달콤한 속삭임에 고첨지는 그만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정은 더욱 깊어졌고 고첨지의 이성은 점점 흐려져 갔지요. 영감님, 다음에 오실 때는
제 목에 걸 비친 놀이개도 가져와 주세요. 제가 영감님을 위해 더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새벽녘 운우의 정을 나눈 후 홍 씨는 교묘하게 고첨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달콤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에 고첨지는 거절할 수 없었지요. 그래, 내 다음에 올 때 가져오마. 정말이죠? 영감님은 날이 갈수록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홍 씨는 고첨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몸을 비볐습니다. 고첨지는 그 모습에 또다시 마음이 녹아내렸지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홍 씨의 요구는 더해갔습니다. 한 번은 비단 옷을, 한 번은 금 비녀를, 또 한 번은 값비싼 놀이개를 원했지요. 하지만 고첨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홍 씨의 요염한 모습과 달콤한 속삭임, 그리고 밤마다 나누는 운우의 정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이것은 내가 특별히 중국에서 사들인 비단이니 홍 씨에게 전해주어라. 고첨지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값비싼 선물들을 홍 씨에게 보냈고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부인에게는 여전히 사업 때문이라며 거짓말을 했지요. 오늘 밤에도 늦게 들어오실 건가요? 그렇소. 오늘 중요한 거래가 있어서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오, 부인. 김 씨 부인은 무언가 눈치챈 듯 했지만 고첨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편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홍 씨의 집에 머물다 돌아오던 고첨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었지요. 살려주시오. 가진 건 모두 다 드리겠소. 하지만 강도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모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고첨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기어 돌아왔지요.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김 씨 부인은 남편의 처참한 모습에 놀라 달려왔습니다. 강도를 만났소. 어디를 다녀오시다, 이런 변을. 고첨지는 처음으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쪽 마을에 홍 씨라는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김 씨 부인의 차분한 목소리에 고첨지는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소. 모두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상처부터 치료해야겠습니다. 김 씨 부인은 온갖 약재를 가져와 남편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고첨지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지요. 부인, 나를 용서하시오. 여보, 말씀하지 마세요. 우선 몸부터 추스르세요. 며칠 동안 김 씨 부인은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런 부인의 모습에 고첨지는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하지만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집사 박서방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나으리,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나으리를 습격한 강도들이 알고 보니 홍 씨의 정인인 박무치와 그 패거리들이었다고 합니다. 홍 씨가 직접 나으리의 방문 일정을 알려주고 귀중품 위치까지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 사실입니다. 홍 씨와 박무치가 함께 나으리의 재물을 노렸던 것입니다. 더 큰 금고를 털려고 했으나 마을 순찰대가 지나가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고첨지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여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홍 씨는 고첨지가 선물한 모든 귀중품을 챙겨 박무치와 함께 타지로 도망쳤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지요.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고첨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부인, 내가 어리석었소. 돈 많다는 이유로 교만해져서 당신을 배신하였소. 여보,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면 그만이에요. 김 씨 부인의 너그러운 용서에 고첨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부터 고첨지는 부인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지요.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은 것이랍니다. 부인, 내가 평생 갚아도 당신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소. 여보, 부부란 그런 것이지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함께 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고첨지는 여전히 고을에서는 냉혹한 수전노로 행세했지만 부인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약해졌답니다. 부인의 말이라면 그나마 귀 기울여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첨진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집사 박서방이 헐레벌떡 뛰어와 고했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고첨지가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박서방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서방,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른 아침부터 이리 시끄럽게 구느냐?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말 한 마리가 없어졌사옵니다. 그것도 나으리께서 가장 아끼시던 백마가. 박서방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숙인 채 주인의 폭발을 기다렸습니다. 고첨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내 천금 같은 말이 없어졌다고? 그 귀한 백마가? 언제부터 없어진 것이냐? 고첨지가 밥상을 확 밀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말은 한양의 명마시장에서 거금을 주고 산 준마였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사또에게 자랑하기 위해 특별히 구해온 귀한 말이었지요. 아마도 어젯밤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마부 돌쇠가 아침에 마구간을 살피다가 발견했사옵니다. 이 못난 놈들, 밤새 뭘 하였느냐?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당장 찾아오지 못하면 너희들 모두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너부터 20대는 각오해라. 고첨지는 노발대발하며 집사와 하인들을 닥달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온 고을을 뒤지며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말의 행방을 알아냈답니다. 하인 돌쇠가 숨이 턱에 차서 달려와 고첨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드디어 말을 찾았습니다. 용천다리 아래 거짓대들이 간밤에 말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웃 마을 사람이 직접 말을 먹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합니다. 고첨지의 눈이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뭐라고? 그 더러운 거지들이 감히 내 귀한 말을 잡아먹었다고?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고첨지의 눈에서 불이 번쩍였습니다. 용천다리 아래에는 예로부터 거지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지요. 추운 겨울이면 더욱 많은 거지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이 천하의 못된 놈들, 남의 재산을 감히 손대다니! 당장 가서 혼쭐을 내주겠다! 고첨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거지들을 잡아들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이미 저물고 있었지요. 나으리, 날이 어두워지고 있사옵니다. 내일 아침에 가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닥치거라! 이 괘씸한 놈들을 어찌 내일까지 그냥 둔단 말이냐? 내 당장 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날 밤 뚜껑이 열린 고첨지가 손수 횃불을 들고 용천다리 아래로 향했습니다. 뒤에는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우르르 따라갔지요. 용천다리 아래에는 거지들이 지은 허름한 움막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거적대기와 지프로 대충 엮은 초라한 집들이었지요. 불을 질러라! 저놈들의 소굴을 태워버려라! 고첨지의 명령에 하인들이 움막집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지요. 아이고, 불이야! 살려주시오! 잠들어 있던 거지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허둥지둥 달아나기 바빴지요. 때려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고첨지의 고함에 하인들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뛰쳐나오는 거지들을 닥치는 대로 때렸지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그만. 거지들의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고첨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나서야 고첨지 일행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타는 움막들을 뒤로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고첨지는 아직도 화가 덜 풀렸는지 서재에 앉아 술병을 기울이고 있었답니다. 벌써 2병째였지요. 나으리, 이제 그만 드시지요. 약주가 과하십니다. 몸도 축축해지셨는데 옷이라도 갈아입으시는 게. 하인 돌쇠가 조심스레 다가와 술병을 치우려 하자 고첨지가 손을 확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건들지 마라.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알기나 아느냐? 천금 같은 내 말을, 그것도 사또에게 자랑하려고 구해온 귀한 백마를 그 더러운 거지놈들이. 고첨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 기운이 돌았는지 평소보다 더 감정적이었지요. 죄송하옵니다, 나으리. 하지만 이제 밤도 깊어가는데. 내 놈이 감히 어디라고 주둥이를 나불대는 게냐? 썩 꺼지거라. 고첨지가 술잔을 집어 던지자 돌쇠는 겁에 질려 급하게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다른 하인들에게 속삭였지요. 큰일이다. 나으리께서 술이 과하셔서 난리시다. 감히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도 누군가는 진정시켜드려야 할 텐데. 저 안마님께 여쭈어 볼까요?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안방에서는 김씨 부인이 이미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밖이 한바탕 소란스러웠으니 그럴 수밖에요.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김씨 부인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단호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요. 안마님. 괜찮다. 내가 가보마. 김씨 부인은 치마폭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몸을 웅크리고 뒷전으로 물러났지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여보. 김씨 부인이 조심스레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들어오지 마라. 여보, 저예요. 잠시만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김씨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술병과 술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책상 위의 문서들도 어질러져 있었지요. 고첨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시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어요? 고첨지는 놀란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와중에도 부인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지요. 무슨 일이오? 왜 이 시간에? 고첨지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불안정했습니다. 평소의 권위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어쩐지 어린아이처럼 보였지요. 김씨 부인은 남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는 한평생 영감님이 하시는 일에 한마디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영감님의 장사일에도 돈거래에도 그리고 잠시 목소리가 떨리더니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영감님이 첩살림을 차리실 때도 한마디 말도 없이 참아왔습니다. 고첨지는 멋쩍어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실이 언급되자 얼굴이 붉어졌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김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제발 단 한 번만. 무슨 말이오? 고첨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방금 전 하인들에게 들었습니다. 영감님께서 용천다리 아래 거지들의 움막을 불태우셨다고요. 김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이, 그들의 모든 것이 그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그놈들이 내 말을 훔쳐 먹었는데 가만히 두란 말이오? 고첨지가 다시 화를 내려 했지만 부인의 눈빛에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들이 단지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보, 그들이 오죽 배가 고팠으면 나를 잡아먹었겠습니까? 아이들은 며칠째 굶주렸을 테고 어른들은 절망 속에서. 김 씨 부인의 목소리가 흐려지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엄동설한 밤중에 그들의 움막집을 태우면 모두 얼어 죽을 것입니다.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고첨지는 처음으로 부인의 이런 모습을 보았지요. 그동안 항상 자신의 뜻에 순종하던 부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제 소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김 씨 부인이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을 다 내어드릴 테니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저의 비단 옷가지들도 모두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들의 목숨만. 고첨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인의 간절한 모습에 무언가가 가슴을 찔렀지요. 평생 돈만 알고 살았던 그에게도 아직 양심이라는 게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대가 그 사람들을 위해 그토록. 고첨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오? 강둑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아이들도 있대요. 오늘 밤 이 추위를 어찌 견디겠습니까? 고첨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뭔가 반짝이는 것이 맺힌 듯 했지요. 좋소. 데려오게 하지. 정말 그리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소. 그대의 말이 모두 맞소. 이 추운 밤을 다리 밑에서 어찌 견딜 수 있겠소. 내가 너무 성급했소. 김 씨 부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감. 옳은 일을 하시는 geb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서 가서 하인들을 불러오시오. 내 직접 명을 내리겠소. 고첨지는 술기운이 벌써 가신 듯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급히 밖으로 나가 하인들을 불렀지요. 돌쇠야, 박서방. 어서 이리 오너라. 하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서 나으리께서 부르신다. 빨리. 고첨지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거지들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주인의 명을 따랐지요. 당장 강둑으로 가서 거지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두 다. 알겠느냐? 네, 거지들을요? 왜? 내 말이 이상하더냐? 아닙니다. 당장 데려오겠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주인의 명령은 수행해야 했으니까요. 얼마 후 추위에 떨고 있던 거지들이 고첨지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지요. 여자와 아이들은 참모방에 들이고 남정네들은 행랑채에 넣어라. 고첨지의 명령에 하인들이 거지들을 안내했습니다. 고첨지가 행랑채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앉은 거지들이 또 무슨 봉변을 당할까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들을 들게나. 거지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지요. 고첨지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말고기 먹고 술을 안 마시면 체하는 법이라네. 거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술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어서들 먹게나. 밖이 많이 추웠을 텐데 몸들을 좀 녹이시게나. 거지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한편 여인들과 아이들이 있는 찬모방에는 뜨끈한 밥과 고깃국이 들어갔지요. 고첨지는 술상 앞에 앉아 거지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기 시작했지요. 자네는 어찌 거지가 되었는가? 소인은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작년 홍수로 논밭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요. 자네는? 저는 장사를 하다가 도적을 만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고첨지는 거지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모두가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요. 병든 부모를 모시다가 가산을 탕진한 사람,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 빚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거지가 된 사람. 그래, 모두들 사연이 있구나. 고첨지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던 시절이 말이지요. 내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별짓을 다 했지.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 거지들은 놀란 표정으로 고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무서운 부자 영감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지.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네. 처음에는 그저 살기 위해서였는데 어느새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구먼. 고첨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술 기운 탓인지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 술술 나왔지요. 우리 집에 방이 많이 있으니 겨울을 여기서 나시게나. 봄이 오면 양치 바른 곳에 집들을 지어줄 터이니. 거지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인색하기로 소문난 고첨지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정말이십니까? 저희 같은 것들을. 내 한 번 한 말은 두 번 하지 않네. 편히 지내다 가시게. 순간 행랑채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거지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첨지에게 절을 했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참모방에서도 감격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는 김씨 부인의 기쁨의 눈물이 흘렀지요. 영감, 정말 대인이십니다. 그날 밤 고첨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을 도왔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지요. 다음 날부터 고첨지 집안은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지들은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일했지요. 남자들은 집안의 허드레시를 돕고 여인들은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나리, 저희가 이렇게 신세 만질 수는 없습니다. 뭐라도 일을 시켜주십시오. 그래, 밥값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터. 사내 놈들은 장작을 패고 여인네들은 부엌일을 돕거라. 고첨지는 거지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며칠 뒤 고첨지가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를 피하기 바빴던 마을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고첨지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르신 댁에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고첨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첨지는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지요. 지주를 조금만 해주시겠습니까? 평소에 고첨지였다면
매몰차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지요. 스님, 추우신데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노승은 놀란 표정으로 고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그의 얼굴을 살피더니 말했지요. 지주, 관상이 완전히 변했구려. 예전에는 재물에 눈이 멀어 큰 화를 당할 상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승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고첨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화살이 날아와 아슬아슬하게 목을 스치고 지나가리다. 하지만 죽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고첨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거요? 때가 되면 알게 되리오. 네, 이만 가보겠소. 노승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떠났고 고첨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놀고 있었지요. 어르신 오셨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고첨지를 반겼습니다. 고첨지는 생전 처음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래, 재미있게 놀고 있었구나. 집 안으로 들어서니 행랑채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거지들이 모여 새끼를 꼬고 집신을 만들고 가마니를 짜고 있었지요. 다들 부지런하구나. 날이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지내니 몸이 절로 움직입니다. 한 거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첨지도 덩달아 웃음이 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첨지네 행랑채에서는 거지들이 여느 때와 같이 함께 둘러앉아 새끼를 꼬고 집신을 만들며 왁자지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방에서 지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 모두들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지요. 그때 행랑채 문이 벌컥 열리고 초라한 행색의 선비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겨울바람에 얼굴이 붉게 얼어 있었지만 눈빛은 매서웠지요. 여러분, 잠시 제 말씀 좀 들어보시겠소? 거지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그 고첨지라는 못된 놈의 집이요. 수탈과 착취로 악명 높다는 그 고첨지 말이오. 선비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단호했습니다. 거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지요. 고첨지라는 못되먹은 인간이 온갖 악행을 다한다는데 심지어 거지들의 운막까지 불태워버렸다고 하던데 그자의 횡포를 당한 피해자들이 여기 있지 않소? 어서 나와서 증언해 주시오. 선비는 행랑채를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한 몸짓을 했지요. 나는 임금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온 자여. 고첨지의 비리를 캐내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기 위해 왔소. 여기 고첨지의 악행으로 피해 입은 이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말해보시오. 두려워 말고 모든 것을 말하시오. 내가 보호해드리겠소. 선비의 말에 행랑채의 거지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고첨지 나리는 우리 같은 천한 것들도 거두어 주신 은인이시오. 나으리 덕분에 우리는 이 추운 겨울을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소. 거지 중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맞소. 이런 추운 겨울에 우리를 재워주시고 먹여주시는데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듣고 왔소? 당신은 대체 누구요? 진짜 관리라면 증표를 보여주시오. 선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고을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고첨지가 인색하고 포악한 악덕 부자라 했는데 눈앞의 거지들은 그를 감싸고 있었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아니,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오. 고첨지가 인색하고 포악하다고 온 고을이 원성이 찾아하다던데.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오. 나리는 정말 좋은 분이시오. 우리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구해주셨소.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여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맞소. 나으리는 우리를 행랑채에 재워주시고
따뜻한 밥과 국을 챙겨주셨소. 우리 같은 천것들을 사람 취급해주신 천 양반이시오. 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모두 나으리 덕분이오. 거지들의 진심 어린 옹호에 선비는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한 거지가 선비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보게들, 이 자가 수상하구먼. 요즘 고을에 가짜 관리를 사칭하는 사기꾼이 나타났다고 들었는데 이 양반이 바로 그 사기꾼 아뇨? 뭐라고? 아니, 제가 무슨 사기꾼입니까? 저는 선비가 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거지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맞소.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뜯어내던 자가 있었소. 암행어사라 사칭하고 다니다가 잡혀간 그놈이랑 닮았구려. 노인의 외침에 다른 거지들도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맞네. 얼굴이 비슷해. 우리 나리를 해코지하려고 왔구먼. 선비는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오해가 있는 것 같소. 나는 분명히 더 이상 거짓말 마시오. 당신 같은 사기꾼이 우리 은인을 해치려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소. 저리 비키시오. 나는 그저 진실을 확인하러 온 것뿐이오. 내가 정말 관리라는 증거를. 선비가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지만 거지들은 이미 격분해 있었습니다. 그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하자 거지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잡아라. 도망가게 두지 마라. 우리 은인을 해치려는 사기꾼이다. 선비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수십 명의 거지들에게 둘러싸여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거지들의 주먹과 발이 선비에게 쏟아졌고 선비는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이 양반을 마을 주막으로 데려가자. 너무 세게 때린 것 같구먼. 이 소란이 일어나는 동안 고첨지는 자신의 서재에서 귀한 손님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새벽 고첨지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으리, 사도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하인의 다급한 외침에 고첨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또가 이른 아침에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지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란 말이냐? 어서 맞을 채비들을 하거라. 잠시 후 사또가 헐레벌떡 고첨지의 대청마루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고첨지, 큰일 났소. 정말 큰일이오. 너무 급한 일인지라 내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달려왔소. 사또는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첨지가 차를 권하자 한숨에 들이켰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사또 나으리. 그리 다급히 찾으시니 무슨 변고라도. 어젯밤 암행어사가 당신 집 행랑방에서 거짓대들에게 몰매를 맞고 주막에 누워 있소. 뭐라고요? 암행어사라뇨? 고첨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지요. 그게 무슨...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행랑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의원이 그를 진맥하다가 품속에서 마패를 발견하고 내게 알려준 거요. 의복은 초라했지만 분명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였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모양이요. 사또는 땀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고첨지, 당신이 설마 거지들을 시켜 암행어사를 해치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아닙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행랑채에 거지들이 머물고 있긴 하지만 제가 어찌 감히 암행어사를... 전 정말 몰랐습니다. 사또 나으리. 고첨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암행어사를 해치는 죄는 반역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오, 암행어사가 깨어나서 한 말이 이상하오.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고첨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고첨지가 선정을 베푼다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이다. 당신이 사악한 수전노라는 소문을 듣고 조사하러 왔는데 오히려 거지들에게 당신은 은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군요. 고첨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날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교차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그래서 내가 물었소. 그럼 왜 얻어맞았냐고. 그랬더니 암행어사가 하는 말이 고첨지가 거두어준 거지들이 사기꾼으로 오해하고 은인을 지키려고 그랬다고 하지 않겠소? 하하, 참으로 기막힌 일이로구나. 사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첨지에게 뇌물을 받아온 자신의 처지가 걱정되기도 했겠지요. 암행어사가 오히려 당신을 칭찬하며 장계를 올리겠다고 하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당신이 거지들을 이용해 꾸민 일이오? 사또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첨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그런 일을 어찌 꾸밀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소. 당신 같은 수전노가 갑자기 거지들을 돌봐준다고? 어디 속셈이 있는 게지? 고첨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솔직히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거지들이 제 말을 잡아먹어서 화가 나 불태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인의 간청으로 어쩌다 보니 그 점잖은 부인이 또 나섰군. 그래, 그렇다면 믿어볼 만하오. 사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은 당신에게 운이 좋았소. 암행어사가 좋게 봐줬으니 말이오. 다만 원래대로 돌아가지 말게. 이 일로 내 체면도 살았으니 앞으로는 세금도 제대로 내고 고리대금도 좀 줄이시오. 암행어사가 다시 올지도 모르니. 네, 사또 나으리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이지만 내게 바치는 뇌물도 좀 줄이시오. 이런 일이 있고 나니 좀 불안하군. 고첨지는 속으로 오히려 더 올려달라고 할 줄 알았네 하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생각할 점이 많아졌습니다. 사또가 돌아간 후 고첨지는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거지들이 모여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요. 나으리,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분이 암행어사였다고요? 노인 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네. 간밤에 자네들이 두들겨 팬 그분이 암행어사였다네. 거지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형인가요? 아니면 운 좋게도 암행어사께서 실수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 주신다고 하더구먼. 정말입니까? 그렇다네. 하지만 다음부턴 조심하시게. 행랑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에게 알리고. 고첨지는 몸을 돌려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은 나도 놀랐다네. 너희가 그렇게까지 날 위해 나서주다니. 나으리께서 저희를 죽음에서 구해주셨는데 당연한 일이지요.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마시게. 나도 내 나름대로. 고첨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영 어색했지요. 며칠 후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암행어사의 장계를 받은 임금님이 고첨지에게 상을 내리셨다는 것이었지요.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것이라. 고첨지는 뜻밖의 상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비단 열필과 쌀 100섬, 그리고 민생을 구휼한 공로를 치하하는 교지까지. 아니, 이런 해괴한 일이 다 있나. 고을 사람들의 반응도 가관이었습니다. 고첨지에게 상을 내리신다고? 그 수전노에게? 그러게 말일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악덕 부자가 표창을 받다니. 고첨지는 임금님의 하사품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했지요. 비단 열필과 쌀 100섬, 그리고
민생을 구휼한 공로. 내가 이런 상을 받다니. 집으로 들어서자 김씨 부인이 마중 나왔습니다. 여보, 그게 무엇입니까? 어머나, 임금님의 어장이. 부인,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임금님께서 내게 상을 내리셨소. 암행어사가 나를 칭찬하는 장계를 올렸다고 하오. 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교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어찌 된 일인지. 혹시 다른 고첨지와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하하, 부인도 참. 이 마을에 고상덕이란 이름이 또 있어. 아니, 고첨지가 또 있다고? 고첨지는 피식 웃었지만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부인, 이건 다 부인 덕분이오. 그날 부인이 아니었다면, 부인의 간곡한 청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여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서 감기 들어요. 아니, 이게 어찌 감기 걱정할 때요. 그날 밤 암행어사가 왔을 때 내가 만약 거지들을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내 평소 행실대로 그들을 내버려뒀더라면 지금쯤 나는 차디찬 감옥 바닥에 있었을 것이오. 아니, 어쩌면 내 목이 잘려 대문 앞에 걸렸을지도 모르오. 김씨 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고첨지는 계속 큰절을 올렸습니다. 부인의 자비로운 마음씨가 나를 구했소. 부인의 한마디가 내 평생을 구했소. 내가 지난 세월 부인에게 얼마나 냉정했소. 사업이다 뭐다 하며 자정을 돌보지 않고, 그런데도 부인은 항상 내 곁을 지켜주셨소. 여보,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나간 일인데. 아니, 이 기회에 말씀드려야겠소. 이제 와서 보니 부인의 그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소. 평생 돈만 알고 살았던 내가 부끄럽습니다. 고첨지는 흐느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인, 이제야 깨달았소.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내 곁에 항상 있었던 부인의 진심과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되었소. 김씨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이렇게 우는 모습을 누가 보면 창피하답니다. 지금도 바깥에 있는 하인들이 웃고 있을게요. 웃으면 어떻소? 오늘만큼은 모든 고을 사람들이 보라고 이러는 게요. 내가 얼마나 부인께 감사한지. 부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는 것을. 아이고, 연산군 시절에도 이런 험한 일은 없었죠. 천하의 고첨지가 눈물바다라니. 어서 일어나세요. 내가 부인께 받은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오. 이 상은 모두 부인의 것이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얻을 수 없었을 것이오. 고첨지는 비단과 교지를 부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부디 이 마음 변치 마세요. 지금의 이 마음이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비단으로 새 옷 한 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번 거는 좀 더 화려하게요. 김씨 부인이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허허, 그렇게 합시다. 당신 키에 딱 맞는 비단옷을 지어드리지요. 그동안 장사한답시고 집에 잘 안 계시더니 이제는 좋은 시간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것이오, 부인. 이제부터 내 삶은 달라질 것이오. 부인의 뜻대로 살고 타인을 돕고 욕심을 내려놓겠소.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라 생각하오. 그날부터 고첨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었지요. 자, 모두들 마음껏 드시오. 오늘은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이오. 고기도 실컷 드시고 술도 취할 때까지 드시오. 매 평생 이런 너그러운 말 한 적 없지만 오늘은 다르오. 고첨지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술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오늘 먹은 것들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아니겠죠? 한 마을 사람이 말했지만 고첨지는 화내기는커녕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만. 내가 스스로 돌이켜보니 너무 인색하고 냉정했어.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볼 테니 각오들 하시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고첨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첨지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은 더욱 기뻐했지요. 앞으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여유를 드리겠소. 이자도 절반으로 깎아드리겠소. 정말이십니까? 아이고, 어르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흉년으로 고생하신 분들 세금도 절반만 내시오. 나머지는 내가 대신 내겠소. 고첨지는 진심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재물만을 줬던 삶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이었지요. 잔치가 끝난 후 고첨지는 약속대로 거지들을 위해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마을을 조성했지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편히 사시오. 농사 지을 땅도 조금씩 나누어 드리겠소. 겨울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되길 바라오. 고맙습니다, 나리.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일꾼이 필요하오. 누구든 일할 의향이 있는 분은 내게 오시오. 정당한 품삯을 드리겠소. 거지들은 새 집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비로소 희망의 빛이 보였지요. 그 마을은 놀라운 속도로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거지였던 사람들이 제각기 자신의 재능을 찾아갔지요. 한 거지는 손재주가 좋아 목수가 되었고, 다른 이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도구를 만들 수 있다면 고첨지는 즉시 대장간 도구를 마련해 주었고, 그는 곧 훌륭한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농기구와 생활도구를 만들어 모두를 돕게 된 것이지요. 점차 마을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했던 땅은 기름진 논밭이 되었고, 빈터에는 집과 작은 가게들이 들어섰습니다. 몇 달 뒤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지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용천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급자족하는 마을로 변모했지요. 거지들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가진 농부가 되고 기술을 가진 장인이 되었지요. 이윽고 소문이 퍼지자 사또도 고첨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첨지, 그대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소. 정말 감탄할 만하오.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그동안 해왔던 저의 행실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고을에 학당을 세우는 일을 도와주게.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말이야. 기꺼이 돕겠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고첨지는 학당을 세우고 다리를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재산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더욱 커져갔지요. 어느 날 고첨지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노승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그 노승이었지요. 지주, 잘 지내셨소? 아, 스님. 어서 오십시오. 고첨지는 반갑게 노승을 맞이했습니다. 관상이 완전히 바뀌었구려. 이제는 근복이 깃든 상이요. 스님 덕분입니다. 스님 말씀대로 화살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사시오. 그러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오. 노승과의 대화를 마친 고첨지는 마음이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인색하고 포악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정 많고 자비로운 부자가 되었지요.
부인과 함께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언제나 나눔을 실천했답니다. 욕심 많고 인색했던 부자가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되었지요. 자, 어떻습니까? 욕심 많고 인색했던 고첨지가 부인의 한마디에 마음을 돌려 선행을 베풀고 결국 큰 복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남을 도우며 살면 언젠가는 그 복이 돌아온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고첨지처럼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